미일 버블 붕괴 당화세에 당겼던 금리 인상, 한국 집값도 급락 부르나. 조선일보의 차흑봉, 유튜브에서 봉다방을 갖다 하고 계신 차흑봉 기자님인데 정말 글은 잘 쓰셔. 자, 급격한 금리 인상은 버블 붕괴의 방아쇠.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리면 집값 상승, 금리가 오르면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했는데 이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저금리,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 탓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이 부동산 업계에서 유행을 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절대 이 부분을 부정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유동성이 넘쳐나도요. 수요가 100인 곳에 공급이 200이면 못 오릅니다. 그 재화는 못 올라요. 아무리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도 공급이 압도적으로 그걸 갖다가 막아낸다면 시장은 상승하지 못합니다. 수급이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지금 화폐 공급량 2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공급이 그거에 대해서 2배, 3배를 갖다 넘어버리면은 그 시장은 상승하지 못해요. 단순 유동성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논한다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먼저예요. 유동성보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유동성의 증가폭만큼 공급이 쫓아가 주지 못했다. 자, 공급에는 신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축도 있어요. 구축에서 매도 물량도 공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지금 신축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을 갖다가 꽁꽁 틀어막고 거기다가 구축 시장까지 공급을 틀어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시장이?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유동성 때문에 폭등한 거예요? 아니면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폭등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정말 공격을 많이 받아요. 아니 유동성이지 무조건. 야 정부 말이 맞지.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폭등하지. 아니라니까요. 주택에 공실이 넘쳐나봐. 너무 공급이 많아가지고 주택에 공실이 넘쳐나고 서로 임차인 못 맞춰놔가지고 안달이 나봐. 유동성이 아무리 풍부해도 살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매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그 주택에 살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주택가격이 무슨 수로 오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이 너무 넘쳐날 전망이야. 그럼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좌파들은 계속 이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갖다 이제 반론을 펼치고 싶은 거야. 유동성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도 계속 이런 분위기를 갖다 조장해. 이거는 인과관계를 잘못 본 거야. 유동성이 영향은 분명히 미치지만 잘못된 정책이 여기에 시너지를 일으켰다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공급이 넘쳐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1% 단기금리 인상 효과가 2년 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소 1.7에서 최대 10.4%까지 하락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치자면 미국과 우리나라 너무나도 달라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금융시장마저도 다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주택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 몰라. 대출 못 갚아. 나 그냥 디폴트 선언할 거야. 하면은 이 사람은 채무는 모두 다 면탈돼. 그냥 담보 물건만 가져오면 돼. 그럼 금융권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그 담보로 저당 잡힌 주택만 쌓여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금융권은 다시 그 주택을 팔아가지고 손실을 갖다 보전합니다. 아니면 이득을 보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책임이 개개인에게 다 몰아가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이걸 결정해버린다고. 금리가 올라버려? 그럼 금융권에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책임을 갖다 다 져야 되는 거야. 그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와 주택가격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랑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고. 채권 채무가 우리나라는 죽을 때까지 쫓아와. 개인 파산 신청하지 않는 한. 근데 미국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미국에서는 이런 조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글은 잘 써. 글은 잘 쓰고 사람들을 이따위로 현혹시켜. 조선일보가 수준이 왜 이렇게 낮아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다뤄줘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미국과 우리나라하고는요. 주택시장이 완전히 달라. 생태계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를 갖다 올려버리면은 진짜 실제 하락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내려가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그런 지역이 지역별로 보면은 다 나타나. 금리가 상승하는데 주택가격이 같이 올라가. 금리가 하락하는데 주택가격이 같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외에서 다른 국가의 분석과 우리나라의 분석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차별성이 다 있다고요.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들고 와가지고 예시를 든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근영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역대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거는 주장일 뿐이에요.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는 지금 현재 어떤 통계를 가지고 오건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오히려 정설에 가까워요. 상상하는 옌닝님께서 부동산이 금리와 상관없다니 할 말이 없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관관계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트집을 잡으시려고 그래.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야.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상관관계를 압도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공급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도 신축 입주 물량이 없어. 임대차 가능 물량이 없어. 그럼 폭등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야. 예민님 아직 이해 안 가셨어요? 제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야. 상관관계는 당연히 있지. 하지만 그걸 앞서는 게 수급이라고요.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임대차 가능 물량이 없고 매도 가능 물량이 없으면 주택가격은 상승한다니까. 이게 우선이라니까. 자꾸 이 금리랑 부분보다는 수급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금리가 우선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우선이 아니야. 수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건 아니야.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를 했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갭 투자를 들어갑니다. 갭 투자를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여기에 1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4억을 갖다가 전세를 받아가지고 갭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분들은 잔금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공실 난 곳들에서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이 갭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있을까요? 입주 물량이 정말 넘쳐나게 되면 갭 투자라는 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갭 투자라는 거는 임차인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투자자들은 들어가지를 못해 일단. 그리고 매도인들도 결국은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서로 빨리 팔아야 돼. 가격을 올려갈 수가 있어요? 가격을 올려갈 수 자체가 없다고. 팔려는 사람이 많고 시장에 물량이 계속 누적돼 있어. 그런데 6개월 후에 또 입주 물량이 몇천 세대 또 떨어진대. 6개월 후에 또 몇천 세대 또 떨어진대.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팔 구멍이 안 나와. 가격을 올려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저금리라 하더라도 입주 물량을 갖다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입주 물량만 풍족하다면, 시장의 니즈에 맞는 주택이 풍족하게 제공된다면 시장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퍼유님께서는 금리 올리는 거랑 집값이랑 상관관계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물량이 적어서 상승한다고? 참 재밌는 논리네요. 명품은 왜 명품일까? 모든 사람들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명품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루이비통이 갑자기 생산량을 갖다가 몇천 개 생산하던 걸 갖다가 몇백만 개, 몇천만 개 생산한다고 가정해보자. 루이비통이 여전히 명품일까? 루이비통 같은 그런 브랜드가 수만 개, 수십만 개라고 가정해보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까? 가격을 마음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시장을 갖다 장악한 건 수급을 갖다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상승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핸드폰 명품이었습니다. 핸드폰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핸드폰이 폭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활로가 만들어지니까 핸드폰 가격이 낮아진 겁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논리를 갖다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를 갖다 욕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경제적인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수를 갖다가 곱셈을 갖다가 논리를 갖다가 다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6 곱하기 4가 어떻게 24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께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최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금리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 적용시킨다는 것은, 미국의 예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플라자 합의와 관련돼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본, 여기서 또 무식하다는 이야기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이 그 당시 버블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옹고집스럽게 그걸 유지한다는 게 오히려 내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후 시점의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거품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접목하고 싶으시다면 이와 관련돼서도 아프유가 일본과 관련돼서 방송했던 내용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블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시각도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이 뒤에 공급 얘기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차학봉 기자를 갖다가 그렇게 비판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포를 갖다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급이 나와요. 지금 정부에서 공급을 갖다 늘리려고 한다. 근데 지금 사실상 이 수급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사전 청약 가지고 공급 물량 늘린다고 해봤자 이건 실질적으로 공급이 아니다. 사실상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공급 물량이 아닙니다. 입주 물량이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 현 정부가 이걸 갖다 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 공급 늘리고 대출 규제로 집값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 공급이란 건 허상에 불과하다. 왜? 사전청약 물량 그리고 공급이란 건 시장을 결코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공급이란 건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요. 이 공급으로 인해서 2, 3년 후에 입주할 타이밍에 시장은 안정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 아니. 사전 청약이 무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5년에서 10년 후에 입주될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차학봉 기자님의 기사에 대해서 너무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입주 물량을 갖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입주 물량부터 이야기하고 금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를 갖다가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걸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사기 행각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